조선 중종에서 명종 시기로 넘어가던 16세기, 조선 사회는 혼란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권은 약해지고 탐관오리들이 지방을 좌지우지하며 백성의 피를 쥐어짜던 시기였지요. 바로 이때 역사와 전설 속에서 동시에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임꺽정. 어떤 이들은 그를 조선의 로빈훗이라 부르며 백성을 구한 영웅으로 기억하지만, 또 어떤 기록에서는 관청을 습격하고 재물을 빼앗던 도적의 수괴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임꺽정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평안도에서 태어난 임꺽정은 원래부터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사에 능하고 기골이 장대했으며 성격도 호쾌하여 사람들을 잘 이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관리들이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평민들의 땅과 재산을 빼앗으면서 그의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세대가 부당하게 몰락하고 주변 이웃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를 행동으로 내몰았지요. 임꺽정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은 소규모 의적단을 이끌며 관청의 세곡을 탈취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로빈훗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서사. 그것이야말로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통쾌한 반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조선 조정 입장에서 임꺽정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국가 권위를 흔드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은 포졸들의 수배 기록에 오르고 관리들의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임꺽정 이야기가 단순히 기록에만 남은 것이 아니라 구전 설화와 소설 속에서도 끊임없이 살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 임꺽정을 이적으로 기억했을 뿐 아니라 상상 속에서 그의 활약을 더욱 과장하고 극적으로 덧붙였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까지 임꺽정은 조선판 로빈훗으로 회자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는가? 아니면 시대의 혼란 속에 태어난 위험한 범죄자였는가? 이 물음이 바로 임꺽정 이야기를 지금 다시 소환하는 이유입니다. 임꺽정이 활동하던 16세기 조선은 겉보기에는 유교적 질서가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회 곳곳에서 균열이 심각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중종과 명종 시기, 왕권은 당파 싸움과 외척 세력에 휘둘리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지방을 통치하던 관리들은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세금 제도는 불합리했고 토지는 점점 양반 지주에게 몰리면서 농민들은 하루하루 연명조차 어려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던 관리들은 세곡을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웠고 억울하게 노비로 전락하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지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대신해 울부짖어 줄 인물을 갈망했습니다. 억눌린 민중의 한을 풀어줄 존재, 탐관오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줄 의적 말입니다. 바로 이 사회적 공백 속에서 임꺽정이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 불만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 억압이 빚어낸 필연적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임꺽정의 고향 평안도는 특히 중앙조정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국경과 가까운 탓에 군역의 부담이 컸고 중앙관리들의 착취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백성들은 늘 서울에서 내려온 관리들은 수탈만 하고 떠난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임꺽정이 세곡을 빼앗아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주자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도둑이 아닌 대리인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지만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는 인물. 그래서 임꺽정은 빠르게 민중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임꺽정의 행동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민심의 갈증을 해소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능을 했다는 점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영웅으로 칭송한 것은 그가 가진 힘과 용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만큼 백성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선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관리들이 청렴했다면 임꺽정 같은 의적은 등장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시대가 낳은 불가피한 산물이자
백성들의 분노와 희망을 동시에 담은 상징이었습니다. 임꺽정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평안도 관청의 세곡 창고를 습격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세곡은 굶주린 농민들의 몫이어야 했지만 관리들은 그것을 빼돌려 사적인 이익에만 썼습니다. 백성들은 땀 흘려 거둔 곡식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현실에 분노한 임꺽정은 뜻을 함께하는 젊은이들과 의적단을 조직해 관청의 곡식을 빼앗아 굶주린 마을에 나눠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충격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관리들이 두려워 감히 저항하지 못하던 이를 누군가 당당하게 실행에 옮겼으니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임꺽정을 맞이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아이들의 그릇에 따뜻한 밥이 담기고 병든 노인에게 곡식이 건네지는 순간 임꺽정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백성의 구원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주변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임꺽정이 왔다는 말만 들어도 백성들은 용기를 얻었고 관리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탐관오리를 벌하고 굶주린 자를 돕는 의적이자 조정의 권위에 도전하는 당당한 인물로 비쳤습니다. 반대로 조정과 관리들의 눈에는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반역자로 보였지요. 임꺽정의 첫 봉기는 단순히 곡식을 나눈 사건을 넘어 백성과 관의 대립 구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조정은 반역자로 낙인 찍는 두 가지 시선이 본격적으로 엇갈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임꺽정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존재, 조선 전역을 뒤흔들 인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꺽정의 이름이 널리 퍼지자 조선 사회는 두 갈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을 덜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임꺽정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고 사람들은 세상에 아직 정의가 남아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이들은 임꺽정의 무용담을 흉내내며 놀았고 어른들은 술자리에서 그를 칭송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임꺽정은 점차 전설적 영웅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관청과 양반들의 눈에 임꺽정은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지지할수록 관리들의 권위는 무너졌고 조세 체계는 흔들렸습니다. 중앙조정은 백성들이 도적을 영웅으로 칭송한다는 보고를 받으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조선 사회의 기반인 유교적 질서와 신분 체계를 위협하는 인물로 낙인 찍힌 것이지요. 실제로 당시 기록에는 임꺽정을 역적의 괴수로 표현하며 잡지 못하면 국법이 무너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중의 시각과 조정의 시각은 이렇게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구세주, 조정에는 반역자. 바로 이 이중적 인식이 임꺽정의 이미지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나누어준 한 줌의 곡식은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였지만 조정에게는 국가 권위를 모욕하는 범죄였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한 개인을 두고 벌어진 평가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민중과 권력층 사이의 대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고 임꺽정은 그 대립의 중심에 선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를 두고 여전히 질문합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영웅이었는가? 아니면 질서를 위협한 반역자였는가? 이 물음은 시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임꺽정이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하나의 이적 집단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타고난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힘이 장사였을 뿐 아니라 사람을 이끄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품어주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자들을 모아 그들의 분노와 원한을 공동의 힘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임꺽정의 무리는 지방 소규모 집단에서 전국적인 의적단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임꺽정은 의적단을 단순히 도적 무리처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규율을 세워 도둑질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빼앗은 곡식과 재물은 반드시 굶주린 백성이나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고 부당하게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행동은 금지했습니다. 그의 의적단은 일종의 민중 자치 공동체처럼 기능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임꺽정 무리를 두려워하기보다 기대고 의지했으며 심지어 관리의 횡포에 맞서고 싶을 때는 은밀히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임꺽정의 리더십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빛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단순히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는 지도자였습니다. 가난에 시달리던 농민, 신분 차별에 억눌리던 천민, 전쟁에서 돌아와 삶의 터전을 잃은 병사들까지 그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그들은 임꺽정의 기계와 정의로운 분노를 보며 우리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세력의 확장은 조정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지방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임꺽정 무리가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곧 조정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은 더욱 강력하게 토벌령을 내리고 임꺽정과 그 무리를 반역 집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 임꺽정은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 정의로운 대장부로 각인되었습니다. 임꺽정의 의적단이 세력을 넓혀가자 조정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들은 연이어 토벌령을 내려 지방 군사와 포조를 동원했고 곳곳에 현상금을 걸어 추격망을 좁혀갔습니다. 그러나 임꺽정의 무리는 산과 들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관군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오히려 기습과 매복으로 관군을 당황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무기와 물자를 다시 민중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백성들의 눈에 더욱 영웅적으로 비쳤습니다. 조정의 탄압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관리들이 포조를 이끌고 마을에 들어올 때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임꺽정의 무리를 숨겨주었습니다. 곡식을 감춰주고 은신처를 마련해주며 심지어는 군사의 동태를 몰래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임꺽정을 자신들의 편으로 인식했고 그의 생존이 곧 자신들의 희망과 직결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조정의 기록에도 이러한 민심이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초에는 백성들이 임꺽정을 감싸 숨기니 잡기가 어렵다는 보고가 반복됩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관리들이 잡혀가길 원했지 임꺽정이 사라지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탐관오리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세금을 제대로 내도 끝없는 수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임꺽정은 그야말로 백성을 대변하는 의적으로 자리매김한 것이지요. 물론 모든 이가 그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부유한 상인과 지주들은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양반 계층은 신분 질서를 흔드는 그의 존재를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평민과 하층민에게 임꺽정은 여전히 구세주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살아있는 한 민중의 분노와 희망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탄압은 날로 거세졌지만 임꺽정을 향한 민중의 지지는 그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임꺽정의 무리가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라 조정의 군사와 맞서 싸우며 오래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철저한 전략과 민중의 지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악 지형에 익숙했고 빠른 이동과 은신에 능했습니다. 관군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쫓아오면 산속으로 흩어져 사라졌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나타나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게릴라 전술이었고 무거운 갑옷과 진영으로 싸우던 관군은 번번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꺽정 무리는 또한 민중 속으로 숨어드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마을로 들어와 농사일을 도와주거나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민중과 한 몸처럼 어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이해하고 공감했기에 그의 행동은 더욱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부자를 털어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곧 민중서사를 낳았습니다. 백성들은 임꺽정을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상징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그의 무용담이 노래로, 이야기로 전해졌고 점차 전설처럼 과장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혼자 수십 명을 제압했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귀신처럼 사라졌다 나타났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구전서사는 민중의 바람과 열망이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결국 임꺽정의 존재는 현실에서만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도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의 무리의 전략은 관군을 따돌리는 전술이었지만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마음을 붙잡는 희망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꺽정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반란의 기록이 아니라 민중의 저항과 꿈을 담은 서사로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임꺽정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그의 무리가 민중의 지지를 받자 조정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도적 무리가 아니라 체제 자체를 흔드는 반역 세력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앙 조정은 대대적인 토벌을 명령했고 지방 군관들뿐 아니라 한양에서 파견된 정예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포졸이 아니라 군사 조직 전체가 나서 임꺽정을 잡으려 했던 것이지요. 관군은 민중의 지지를 끊어내기 위해 더욱 가혹한 방법을 썼습니다. 임꺽정을 도운 혐의만 있어도 마을에 가혹한 세금을 물리고 협조자를 색출해 형벌을 가했습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관군에 협조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은밀하게 임꺽정 무리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탄압이 거세질수록 의적단의 움직임은 점점 더 제한되었고 피로와 갈등도 쌓여갔습니다. 이 시기 임꺽정 자신도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전투가 이어지면서 동지들이 하나둘씩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고 내부적으로도 배신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적단의 수가 줄고 은신처가 발각되는 일이 잦아지자 임꺽정의 무리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산악지형을 이용해 끊임없이 이동하며 관군의 허를 찔렀고 기습과 후퇴를 반복하며 마지막까지 투쟁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집요한 추격과 민중의 가해진 탄압은 의적단을 점점 고립시켰습니다. 민중의 마음은 여전히 임꺽정 편이었지만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도움을 주기 힘들어졌던 것이지요. 임꺽정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고립감을 느꼈고 이적으로서의 길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이 시련은 그를 전설로 남길 마지막 서막이기도 했습니다. 임꺽정의 이름은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영웅이었지만 조정의 눈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반역자였습니다. 오랜 추격과 토벌 끝에 결국 임꺽정의 운명은 서서히 좁혀지는 포위망 속에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무리는 처음 수십 명에서 100명에 이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투와 배신으로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소수의 동지들만이 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임꺽정은 끝까지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패배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면서도 관군에 맞서 싸웠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배신자의 밀고와 내부 갈등이 겹쳐 결국 은신처가 발각되었습니다. 포위망 속에 갇힌 그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체포되고 말았지요. 체포된 임꺽정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조정은 그를 본보기로 삼기 위해 가혹한 형벌을 가했고 백성들에게 공포심을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임꺽정의 최후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더 큰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임꺽정이 죽었다는 소식은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켰고 그의 용기와 희생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임꺽정이 처형당한 이후에도 그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이야기는 구전으로 퍼져나가며 더 강렬한 의적 서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실에서는 패배한 반역자였지만 민중의 기억 속에서는 불굴의 의적, 조선의 로빈훗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임꺽정이 처형된 뒤 그의 생애는 역사 기록 속에서는 역적의 수괴라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조정은 그의 흔적을 지우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민중의 기억 속에서 임꺽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라진 이후 임꺽정의 이야기는 더 자유롭게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술자리에서, 장터에서 혹은 겨울밤 아랫목에 모여 앉아 임꺽정의 무용담을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서 수십 명의 관군을 무찔렀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직접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식으로 과장되며 전설은 점점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민중의 희망과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후대의 소설과 연극, 민간 설화 속에서 임꺽정의 모습이 끊임없이 재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한계와 패배를 겪은 인물이었지만 이야기 속 임꺽정은 언제나 정의롭고 힘있는 영웅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화가 아니라 그 시대 백성들이 꿈꾸었던 이상이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현실에서 얻을 수 없었던 정의를 그들은 임꺽정이라는 이름에 담아냈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임꺽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됩니다. 드라마나 소설에서 그는 여전히 조선의 로빈훗으로 등장하고 역사 연구에서는 그가 남긴 사회적 파장을 조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히 도적이 아니라 백성들의 집단적 염원과 분노가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설사 조정이 반역자라 불렀을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영웅으로 불렸습니다.